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 수업 안내할 때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3주차에 했었는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또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도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 과제물도 있고 이게 다 리포트잖아요. 그래서 1주차에 수업 안내를 하고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뭐 그 적절한 시기에 일테면 중간 시험은 8주차에 보고 기말 시험은 15주차에 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각각 그걸 대체하는 리포트를 내게 한다면 과제물을 내게 한다면 예컨대 중간 시험을 대체한다. 그럼 8주차니까 한 2주 전쯤에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의 어떤 형식의 그 과제를 내시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라고 내가 앞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 몇 개 과목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할 거니까 다 과제물 있고 뭐 중간고사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제 과목마다 좀씩 다른 것은 그때그때 각 과목의 수업에서 또 여러분과 단톡을 통해서 소통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빈틈없이 안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포트를 쓸 때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일러주려고 해요. 자, 봅시다. 음, 이제 여러분이 좀 볼 게 뭐냐면 이게 편집글 형태로 편집글 형태로 해놨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써놓긴 했는데 모든 글은 어, 지금 경어체로 내가 쓰고 있잖아요. 봅시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과제를 위해 뭐 중간고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별도의 과제물도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쓸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일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은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마련했어요. 했어요. 제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어체 씁니다. 경어체를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은 이렇게 경어체로 쓰지 않아요. 어, 어떤 때 경어체를 씁니까, 여러분? 편지 글.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쓸 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거의 편지 안 쓰죠, 지금은.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경어체를 쓰는 거죠. 나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든 그런 상대에게 쓸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도 요즘에는 이제 뭐 성장 과정을 써라든가 어, 뭐 하여튼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제시한 항목에서 뭐 200자 내외로 쓴다거나 300자 내외로 쓴다거나 이렇게 이제 글자 수까지 또 지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별도로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이제 한다. 이렇게 평어체로 쓰는데 편지 글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자기소개서의 형식의 경우에 이렇게 경어체로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낼 때 이렇게 경어체로 쓰지 않아도 된다. 좀 그 얘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왜냐면 글쓰기는 글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음. 자, 이건 지금 이 글은 어떤 글인가? 이를테면 설명문이죠. 그렇죠. 리포트를 쓸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의 성격은.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거, 그동안에 가장 많이 썼거나 읽었던 글은, 가장 많이 썼던 글은 독서감상문, 독후감이겠죠. 독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갑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논증적 에세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주장하는 글, 중학교 때, 주장글, 이것도 많이 썼지요. 그래서 논술문이라고 하잖아요. 논술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 때 많이 썼던 글은 독서감상문, 독후감하고 논술문, 주장하는 글 두 종류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 학기 내가 수업하는 과목들의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각각의 글의 종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건 글쓰기 과목에서 따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글쓰기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에서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통이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일단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을 그런 글의 종류를 이제 과제물로, 즉 논술문을 과제물로 하겠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과제물로 제출할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편하겠죠? 자, 우선 모든 글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내용과 형식. 알겠죠? 내용과 형식. 모든 글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첫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 내용이 되죠. 내용. 뭐 주제라고도 하겠고.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 자, 여러분 이제 이 논증적 에세이 이 말이 좀 걸리나요? 그냥 논술문 알겠죠?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논증적 에세이. 논술문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은 뭡니까? 논증은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게 논증이라고 해요. 논증.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 이걸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 다시 말해 주장하는 글이라고 이제 논술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이해는 충분히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명료한 주장, 분명한 거. 주장이 명료해야 되죠. 명료한 주장과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글을 쓸 때 두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내용, 즉 무엇을 쓸 것인가, 내용.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 예컨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쓴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되겠죠. 명료한 주장이니까. 사형 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62명, 63명 그 정도의 현재 사형수들이 있어요. 사형 집행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사형 제도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겠죠? 근데 이제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쪽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것이 점차 사형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 제도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그래서 사형 제도와 관련된 논쟁적 그 글은, 토론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즉 오래된 그런 우리 사회의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쉽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중간 대체 과제물을 논쟁적 에세이로 쓸 때, 논술문을 쓸 때 사형 제도에 대해서 써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지난 학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수업에서 이렇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상세하게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들어. 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안 들어. 이렇게 시간만 가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그러니까 얼핏 들어놓고 나중에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을 딱 보면 제도에 대해서 딱 써서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장을 바꾸는 황당하겠죠. 예로 들어서 지금 논술적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쉽게 또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예를 든 것인데, 그 예로 든 사형제도를 가지고 논술적 에세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을 딱 내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엄청 실망스럽죠. 아,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라고. 그다음에 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도 내가 별도로 무엇에 대해서 써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당연히 했지 않겠어요? 했고, 그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 그러는지, 왜 그럴까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명료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형제도 관련해서 논증적 에세이를 쓴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 어떻게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길게 설명했잖아요. 현재 있으니까 제도로서의 사형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주장이 명료해야 돼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논증 에세이를 쓰는데 사형제도가 논제다. 내가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증적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사형제도가 논제가 되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료한 주장, 자신 입장, 이를테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둘 중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왜 그 주장을 했으니까 근거를 대게 되겠죠. 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알겠죠? 내용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 설명했어요. 각각의 과목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 또는 중간고사 과제 대체는 각각의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하나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제물이 따로 하나 있을 테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또 할 것이고,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게 형식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예, 그 다음 문단, 그 다음에 여러분 예, 여기 형식은 이제 글의 내적인 면, 내적인 형식과 외적인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 글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의 형식, 이렇게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어떤 형식을 잘 갖출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그 내용이 많아야 될까요? 본론에가 내용이 많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근데 서론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 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어떤 그 균형,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내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 하는 구조의 문제, 이것이 이제 글의 내적 구조, 알겠죠? 내적 형식. 근데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설명문이라고 했죠. 이 글은 설명문인데, 설명문 처음 부분에 설명 부분에 이 글에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글입니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이다. 이렇게 이 소두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논문적 에세이를 쓴다고 가정하고 내용과 형식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내용의 측면, 형식의 측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이제 말 그대로 형식은 뭐냐면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외적인 형식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아까 설명문이고 글 쓰는 법, 리포트 쓰는 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했죠.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글을 시작할 때, 이 글을 시작하고 있죠. 글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나눴죠. 문단 나눴잖아요. 나눠서 새로 시작하고 또 문단 나눠 새로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들여쓰기. 비웠다는 얘기, 비워.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알겠죠?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와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음.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고 또 문단 구분할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들여쓰기 비우기 앞에 비우고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간단해요. 답이 글쓰기 규칙이니까 이렇게 씁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규칙을 문법을 만들었어?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읽을 때 내가 쓴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 필요하죠. 그러잖아요. 자, 부모님한테 내가 생활비 용돈이 좀 필요해서 좀 더 부족해서 이번에 얼마를 좀 더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편지글을 쓸 때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부모님이 얼마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죠.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얘기를 잔뜩 늘어놓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편지를 읽을 때 어, 어, 부모님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내용인가 보구나. 아이고 녀석 참 대견하다. 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통장 입금이 안 되겠죠. 내가 좀 어설픈 예를 들긴 했는데, 즉 내가 쓴 글의 내용이 읽는 이에게 잘 이해되도록 할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문단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문단이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아주 모범, 스탠다드, 모범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죠. 제목. 이를테면 리포트 작성법 특강 해놓고 이제 이름이 있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에서 사실 표지를 하나 만들 게 필요한데 표지는 내가 이제 이것도 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설명해 줄게. 알겠죠? 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표지를 굳이 표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지는 빼놓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표지에도 제목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다음 또 이제 다른 뭐 써야 되는데 그 본문에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표지에 썼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지금 표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목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시작할 때 비어 쓰고 즉 들여 쓰고 문단을 나눌 때 들여 쓰고 그러면 문단을 나눌 좀 볼까요? 또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만 가지고 문단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PDF로 만들어 놔서 그렇게 어떻게 하기 힘든데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 글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들여쓰기 돼 있지 않고 문단과 문단 사이 여백을 줄을 딱 비워놓고 요 한 문단이고 줄을 비워놓고 그다음 문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니터로 이렇게 글을 읽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을 이런 식으로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단과 문단 사이에 일정하게 여백을 빈칸 여백을 두고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 놓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 문법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가독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기사 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알겠죠? 우리 책들 보세요. 내 책도 있겠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 근데 요즘에 또 책들이 편집하는 그 출판사마다 참 이상하게 그 멋을 들여서, 그 개멋을 들인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서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 글의 어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란 말이에요. 중간에 목적어나 보호 등이 필요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가 많으면 자연스레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문장이 꼬여서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 나는 이제 글을 늘 쓰고 읽고 쓰고 가르치니까 이제 문장을 길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 말은 글쓰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을 가능하면 짧게 써라. 그래야 의미가 꼬이지 않고 잘 전달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대체로 짧게 써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짧게 써라. 짧게 쓸 때 얘기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지만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한 줄이죠 여기까지 여기 나왔죠. 아무튼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되 그 기준이랄까 하는 것은 사실 없어. 이게 한 문장이죠. 피어리어드가 있으니까 이거 말도 하나 해줘야 되겠네. 대체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마치면 어때요? 쉼표가 아닌 마침표 피어리어드를 붙여야 되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배웠죠.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두 명의 학생이 이 문장의 마침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제 대면 강의실을 수업을 할 때, 좀, 이게 뭐니? 하고 물었는데,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또 반문을 해서, 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문장마다 마침표, 당연히 필요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말을 안 했더니 내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나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리포트를 내가 받아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문장에 마침표를 안 쓰다니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지금 다 익혔죠. 어쨌든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쓰기의 규칙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했던 글쓰기 규칙이 뭡니까? 일단 들여쓰기 할 때 문단을 아니 들여쓰기를 통해서 글을 시작하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지금 요거 다 출력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보고 하면 돼.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 짧게 써라. 근데 그 짧게 쓰는 기준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안내한다면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제 글쓰기가 충분하게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대충 보니까 한 문장이 한두 줄 정도,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고 세 줄도 있고 그래요. 왜? 나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초보가 아니니까 자유자재로 쓰더라도 충분하게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할 것. 맞춤법에 맞는 해야 되겠네. 어휘. 오탈자. 오탈자. 나도 책을 작년에 봄에 평론쯤 내고 가을에 장편 소설 냈는데
이건 뭐 교정을 두 번, 세 번 해도 나중에 책을 보면 꼭 오탈자가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 쓸 때도 오탈자가 꼭 생기더라고요. 이 자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리포트 학교에 낼 때, 수업에서 낼 때 많은 분량 아니니까 오탈자 없는지 잘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탈자 있으면 참 보기가 싫지요. 그 사람이 참 게으르구나. 또 이런 여러 개 있으면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지금 이 글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고 뭐. 그렇죠? 세 페이지, 3페이지, 삼쪽 분량이죠. 여기다 왜 두 페이지라고 했나 모르겠네. 여기. 어, 두 페이지가 아니라 세 페이지. 예, 근데 요것도 요타죠. 요 페를 쓰면 안 되죠. 요 페를 써야 되죠. 이자 잘못됐네. 페이지가 두 장 이상이면 반드시 쪽수 페이지 숫자를 기입해 줘야 돼. 알겠죠? 여기 1페이지, 이쪽, 3쪽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다 됐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포인트도 참 이제 내가 좀 까다로워서 까다롭다기보다도 나는 이게 이제 11포인트, 이게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고 문체부 바탕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 이 글꼴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글꼴에 비해서 이 문체부 바탕체가 글씨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10포인트로 하면 굉장히 글씨가 작게 보여서 뭐 좀 덜 보여요. 그래서 11포인트로 쓰거든요. 이 글 간격은 내가 180으로 하고 있어요. 글 간격, 어떤 이제 뭐 뭔가를 공모하거나 이런 제출해야 될 때 그 요구가 있어요. 근데 뭐 12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을 글 간격이라고 해야 돼. 이 오타가 나와 있죠. 간격은 180. 이런 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간격은 글 간격. 요거. 그다음에 아까 폐 요거 잘못됐네. 자, 그래서 180.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 낼 때 반드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의 그 과제물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안 내주냐면 글씨 포인트가 지나치게 커서 뭐 13포인트, 15포인트로 쓰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의가 없는 거죠. 점수 좋게 줄 수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썼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의 이미지가 평생 가요. 우리는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의 이름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다른 수업을 하는 뭐 교수님들하고도 이런저런 관계로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늘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친구가 글을 참 잘 쓰더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글쓰기 과제물, 학생들 과제물 공모전을 했었는데 상을 받은 친구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에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내 글을 거의 그대로 표절인 거죠. 거의 그대로 갖다가 내서 상을 받았어요. 몰랐는데 워크숍 때 이제 서로 자료 공유하다가 그래서 내 글인데 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은 이제 수상이 취소되고 그런 또 이제 좀 문제도 있었죠.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글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 갖다가 내서 상을 받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여러분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갖기 위해서는 성의 없이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의 분량도 뭐 요것도 좀 A4 요거 뭐가 좀 요것도 좀 A4 이렇게 하이픈이 없으니까 A4 두 장 내외가 기본이다. 이건 이제 어쨌든 여기서 두 장 그러면 이 페이지를 말해요. 분량을 맞추는 게 좋아요. 분량을 A4 두 페이지 정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고 분량이 또 너무 많아.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어요. 나도 교수신문에 고전 칼럼을 써요. 심령의 문학 프리덤이라고 하는 심령의 문학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코너로 오피니언 칼럼을 쓰는데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분량이 교수신문에서 나한테 지정해 준 분량이 A4 9장이에요. A4 9장이 미안해요.
200자 원고지 9장. 그러니까 A4로 한 장 1페이지 반 정도. 그러니까 그 분량을 이제 써놓고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를 덜어낼까, 어디를 삭제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 분량을 딱 맞추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 수업의 과제물은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의 경우는 여러분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A4 한 페이지, 내가 보통 한 장 한 장 해요. 근데 한 장은 사실은 앞면 뒷면까지 해서 한 장인데 내가 이제 말 습관이랄까 이런 것이 한 장 한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앞면 한 면만 말해. 한 면, 알겠죠? 한 페이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여기다 공통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중간고사의 경우는 일단 뭐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그 과목마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논증적 글쓰기는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이 글이다라고 하는 것. 유의할 것. 흑백 논리의 오류,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잘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 어쩌면 이성보다 감정이 사람들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비드 휴먼은 이성을 통해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성은 우리에게 좀 넘어갈까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논술문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을 왜 글을 쓰면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제도와 관련해서 사용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하는 게 토론이고 논증적 에세이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관련 논제에 대한 기왕의 찬반 논리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입론을 확정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견하게 돼요. 그 정체성을 이제 복합적이 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요것도 아까 설명했죠. 지금 내가 사용 제도를 예로 들어서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가를 설명했는데 요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어체. 경어체도 지금 앞에 제일 처음에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평어체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공통적으로 리포트 작성 특강 기본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